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운데 또 참 사람이 특이한 게 며칠 사이에 또 적응이 되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좀 덜 추운 느낌이 조금 나면서 뭔가 좀 새롭게 열심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와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준석 신당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앵커들이 지금 줄줄이 쫙 나갔거든요. 나갔는지 잘렸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여론조사하는 날입니다. 쇼미더민심 시간에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모터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선 ARS로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추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민심을 많이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민심의 바로미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덜 춥다고 또 말씀도 하시면서 역시 우리 많은 영친이님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스픽 시간인데요.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군요.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자, KBS. 사실 제가 어제 KBS 원래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12일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을 임명했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KBS는 사내에 이날부터 나흘간 KBS ETV 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가 편성 삭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죠.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15일에는 개그 콘서트 스페셜, 16일에는 골든걸스 스페셜 등 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모두 하차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하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가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진우 기자가 그러니까 진행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최욱의 라이브가 사실은 편성해서 없어진 줄 몰랐고 네.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어떤 식으로 그만두게 됐는지도 솔직히 정확히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 전까지 전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KBS 그 딱 본관에 가면은 그 벽에 붙어 있어요. 라이브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 1등 시청률 1등 프로그램 경축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 최욱 씨는 좋겠다 이러고서 탔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미 지난번에 그 고려 거란 전쟁 네. 요거가
뭐 편성되면서 그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방송하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내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도 몰랐었고. 근데 주진우 기자가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도 정확한 내용을 이제 몰랐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너무 황당하게 조금 사실은 다 그만두게 됐더라고요. 네. 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잠깐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어떻게 경위가 그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오전 9시쯤에 전화를 받아서 나오지 말라. 월요일 이렇게 오전 9시요? 네,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요. 뭐 체육 그 진행자도 네. 방송인 최욱 씨도 이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매불쇼죠. 거기서 뭐 더 라이브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짜 뉴스다. 진행자가 모르는 폐지가 있을 수 있나?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다. 이건 아니다. 내가 4년을 매일 했는데 시사교양 1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사를 가도 끝인사는 하고 가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러면서 웃고 있지만 웃을 상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 어제 제가 갔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작진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주진우 씨가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느낌은 좀 있었잖아요. 원래 그전부터 바뀐다고 했었으니까. 최경영 씨도 그만뒀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절차가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었고 되게 그래서 나이브하게 대답을 어제 방송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갔고 이 최욱 씨가 진행했던 더 라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너무 황당무계했는데 야, 이게 지금 이 KBS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밖에도 이날 방영 예정 프로그램 중인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에서 이소정 앵커 그리고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씨의 하차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아침에 10일에는 아침 뉴스 광장을 진행해온 김태욱, 이윤정 앵커, 오후 4시대의 뉴스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이재석 앵커도 하차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어제 KBS 간판 뉴스에 이제 9시 뉴스 네. 앵커도 잘렸죠? 네, 앵커도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제 네. 박장범 기자가 이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약간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기존의 뉴스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박 앵커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요일 밤에 모든 게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은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또 전부터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 모든 전행을 휘둘러서 물갈이를 싹 해버리는 이 상황에 사실은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도 이렇게 그냥 순응하고 넘어가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로 돌았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노조 쪽에서 뭐 실제로 임명이 되기 전부터 뭐 그 인사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뤄질지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언론 노조가 이제 좀 반발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 조합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박민 사장 임명제가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벌어졌다. 그야말로 KBS 구성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공영방송 KBS의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한 보직자들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 및 단체 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어느 한 방송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그 고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성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또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뭐 다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해관계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논의들도 해야 되고, 가열차게 얘기들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민 사장이 얘기한 뭐 인적 개편이나 이런 것
것들을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인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냐,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냐 물어도 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72명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네. 인사 발령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사 발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 사장은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좀 더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국민 기자회견 한대요? 네. 무슨 내용으로 할까 궁금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다 모든 게 이동하는 건가요? 그분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유튜브 할 거 아니에요? 네.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삭감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등 주로 청년층,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복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 나와요? 네, 근데 구체적인 액수는 비공개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증액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이제 회피를 했고요. 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서 R&D 예산에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나 삭감됐던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R&D 예산 증액 추진의 예산 복원을 표현하는 것도 경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유희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란 표현을 자꾸 쓰던데 복원이란 표현은 정부 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보완할 점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원이란 표현 자체는 좀 자제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걸 가지고 또 복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그거 안 된다 그런 말 쓰지 마라 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간섭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5조 2천억이나 깎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또 조금 올려주고서는 올려줬다고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올려준 것도 아니지. 그럼 복원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깎았던 거를 도로 되돌린다. 이게 복원이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 없었어요?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 이제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은 국민도약 예산으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이제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게 아웅하지 말라며 날을 또 세웠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더니 다음날 미래세계 투자라면서 예산을 복원하며 오락가락 국정 운영을 하는 국민들은 이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야당은 지금 11월에는 예산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겠죠. 뭐 모든 것을 깎으면서 또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린 부분은 왜 올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깎는 부분은 깎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깎였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인데 그럴 거면은 다 같이 고통 분담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자른 거 아니냐, 마음 가는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깎을 때는 무슨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이 그러면 올려줘요? 그럼 깎은 게 잘못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사람이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 그건 우리 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 생각해서 내가 그 말을 쓰면 왜 그 말을 쓰냐고 그 말 쓰지 말라고 막 요구를 한단 말이죠. 상당히 이상해요. 예. 그리고 올바른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게 편파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실력 행사하고 그런 말 한 사람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내가 뭐 민주주의를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행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 자체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연하님께서 아침부터 또 핑크빛으로 저희들에게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노영희님 미소가 저를 항상 긍정 모드로 이끌어준답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좀 같이 슬기롭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사은품까지 드리면은 엄청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좀 뭐 비용 부담이 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전체적인 금액과 퀄리티를 생각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플러스 본인을 위해서 조금 사십시오. 이걸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지친 남편, 아내 다 좋은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안 사줘. 내가 사 먹어야 돼. 저는 그래서 자기를 아껴라. 남을 조금 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좋은 제품도 스스로를 위해서 사십시오. 자, 가을맞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 이 제품 사시면 같이 증정한다니까 요번에 한번 장만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 검색은 산삼순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사실 요즘은 불꽃 토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목소리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작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오후 2시 넘어서
진행자가 바뀌었다고. 야, 근데 진행자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작자들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질문이 박민 사장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있길래 이제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엄청난 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벌어진 이 상황. 이건 진짜 황당하죠. 네. 그 정권을 잡으면 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이건 지금 여야가 공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그 절대 나팔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상파 방송이 지대한 영향력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특히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자꾸 방송을 장악하려고 억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결국 이거 심판할 겁니다. 선거 네, 때.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님이 오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미 뭐 2, 3주 전부터 인사안이 돌았어요. 예, 사실은. 돌았어요. 예, 정보지 통해서 돌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KBS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만이라도 틀어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MBC는 이제 박문진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MBC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네.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행정소송했던 그럴 게 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MBC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KBS만이라도 꽉 우리 편으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똥줄이 탔다. 뭐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억압은 폭발로 갑니다. 폭발로 갑니다. 네. 곧 터집니다. 터질까요, 진짜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만약에 누군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목소리를 공영방송이란 이름을 빌어서 계속 낸다면 사실은 거기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언론이 아니죠.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은 당연히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늘 피부에 달고 살고 귀를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야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순간 그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언론사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방송에 근무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사장님으로 오신 네, 분이 신문사에 신문사에 근무하셨죠? 근무하시던 분인데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을 맞아요. 주요 요직에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예, 이렇게 임명을 하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이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곧 얘기하게 되겠지만 여기도 대학 동기예요. 이런 그 주요 요직에 그 본인의 아주 가깝거나 그다음에 대학 동창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자꾸 기용하는 것은요. 그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인데 그럼 네. 결국 향후의 동창회 이런 분들을 배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려면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런 자리에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당연히 평가되는 이런 사람을 기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오비 일학이란 말이 왜 있나? 사실 뭐 꼭 오비 일학인지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너무 함부로 한다. 너무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사실 저는 주진우 씨는 안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 얼토당토하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종석 헌재소장은 뭐 낙태죄에 대해서도 뭐 합헌 의견도 냈고 국보법에 대해서도 또 계속 보수적인 시각에서 뭐 견해를 표명해 왔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종석 소장 자체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동기지만 그것과는 별개다. 자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겠다. 독립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후보자 임기 관련해서도 1년밖에 사실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너무 짧다. 뭐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청문회는 무난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죠. 대통령 친구라는 점. 네. 그게 근데 뭐 이제 친구라고 해서 꼭 그걸 그러면 아무도 친구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건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왕들도 상피제도라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것을 멀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올바르면 좀 뭐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정복자 시각이에요. 정복자. 예, 내가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장악한 정복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공직이라는 자리를 전리품 나누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인척들 뭐 이런 사람들 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또 이제 헌재소장이라든가 대법관들은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좌도 우도 아닌 네. 그리고 별로 안 똑똑해도 되는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다고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런 분들이 저는 이런 자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에 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은 그 선출전 대의제도로서의 공화주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률기관들이 공화적 역할들을 해요.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념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 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 정권이 들었더라도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추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나가면은 뭐 저는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없애야 된다고요? 네. 너무 과격하신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이 임명직 공직자들을 많이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또 요즘 결을 달리하면서 필요한 제4의 기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공부를 좀 해봤는데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상원이 그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대부분이 퇴직한 정치인들이에요. 전직 총리, 전직 당수 네. 이렇게 해서 합의라든가 또는 통합적 역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법률가들은 옆에서 자문해 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헌법에서 정하는 헌법기관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자리에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이렇게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거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청문회를 다 통과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청문회에 있었던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 수준이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장에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뭐 공사석에서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 헌법재판소장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판결에. 예? 그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이제 내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장으로서 연임 여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고 헌법재판소장마저 공석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로 자꾸 그 압박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양대 법조 기관에 수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을 하면 되죠. 왜 자꾸 이상한 사람을 그런 논리로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궁수렁님께서 각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친구를 올리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보님께서 그래서 탄핵하려면 해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그 얘기가 사실 그런 많이 이야기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민주당의 전략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서 퇴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은 헌재 소장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뭐 무색무취하게 총선에 좀 이기고 뭐 적당히 견제하는 쓴소리 하는 데는 집단일 거면은 반대하지 마라.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 진짜 많군요. 요즘 많이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였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이걸 받아주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심의하고 표결할 권리를 네가 침해해버린 거 아니냐. 철회를 받아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요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미가 없는 게요. 그 국회법 90조에 의제가 되려면은. 부결돼야 된다, 이거? 예, 의제가 되려면은 그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보고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서도 발의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찬성하면은 취소도 가능하다고 법률에 다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황당무계한 그 지적이고요.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에 입사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통과가 되는데 면접을 보기 싫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에 와가지고 이력서를 다시 찾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이 토마토에 시험 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제 네, 말이. 네. 그런 겁니다, 이거. 네. 여기서 요점은 이력서를 찾아가게끔 돌려준, 반환해준 그 면접관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면접관이 아니죠. 여기는 면접관까지도 가지 않고 행정 절차를 받는 접수하는 접수처에서 반납해 준 거죠. 접수처에서? 예, 의사국에서 반납을 해줬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접수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죠. 김진표 의장이 아니에요. 거기 국회 사무처에 의사국이라고 서류 접수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절차법으로서 국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의 사법화죠,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 이제 사법부 기관 하나인 이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건데 국회법 절차에 다 규정돼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내고 못하게 네. 뭐 이렇게 이제 정치 사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거의 인용된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권한쟁의 그래서 심판은 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도하게 지금 그 업무 방송 탄압이나 언론 탄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인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총선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 하면 정치적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이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도록 뭔가 꼬투리를 주고 있는 그 이동관 위원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과히 심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동관 위원장이 그 방통위원장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절치 않았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국민들 보기에 이건 좀 심하다. 이게 어느 쪽이 심하나 이런 판단이 저는 들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심한 거냐 아니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심한 거냐
이건 총선의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현 정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이른바 이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 탄압 이런 부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11월 30날 하고 1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필요하죠. 이게 탄핵안이 제대로 뭔가 좀 되려면, 법사위를 넘어가서 하려면.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은 안 될 것 같고, 11월 30날 올려서 12월 1일 날 이렇게 표결 처리하는, 이게 이제 가능할 건지 요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검사 탄핵안도 추진하고 있고 검사 특수활동 및 삭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검찰하고 전면전을 좀 펼치겠다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요.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전면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사실은 검찰 정도는 우습게 보고 정당이나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맞고요. 국회는 만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권분립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관들이 33.3%씩 나눠 갖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33조의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국회에 가는 내용이고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 요체인 국회가 행정권,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대소사에서 감나라 배나라하고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주의 이론에서 갖고 있는 거고 헌법적 권한으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 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였다는 뜻이고 대한민국의 행정부 기관인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니네는 무슨 탄핵 전문, 습관성 탄핵 시키는 데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야당이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을 해야 돼요. 네. 그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시하던데. 없이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검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5개월 동안 탈탈 털고 네. 몇 번을 기소를 하잖아요. 결국 구속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수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털려면 같이 다 털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고요. 더군다나 지금 양특검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올라가 있고 곧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부터는 지금 시도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양특검이라는 것 중에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네.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문제를 거부를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그럼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지지율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네.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2월, 3월은 특검 전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총선이 4월인데 총선은 그냥 김건희 특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상황이 되겠죠.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그 검사들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은 그동안 막 전행적으로 행사해 왔어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다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사실은 상당히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빠져주는 게 맞죠. 네. 근데 뭐 이 대통령이 그럴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행사 저는 뭐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국회에 부의돼서 내려올 거라고 부의하는 과정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밀란 수준의 국민들의 여론도 나빠질 거고 네. 저는 그때 그 여권의 분화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제쯤 창당할래요? 그러니까 12월 27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현 대통령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날이 대한민국 정치의 빅뱅이 오는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상당히 이렇게 근거 있는 우리들의 좀 예측이 좀 나오는 중인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물론 특검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구성해야죠. 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또 그리고 뭐 3개월 안에 또 이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특별 검사를 이제 결국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회에서 이제 근데 복수 추천을 또 추천하는데 야당이 하잖아요. 네. 야당에서 추천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국민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 다수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대통령 이혼 아니면 탄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세게 질러버리시는데 이혼 아니면 탄핵이다. 이혼 아니면 탄핵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해서 천하용인의 인내에 해당하는 이기인 경기도의회 도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 나가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더라. 용산과 그 근처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천권을 주고 정권을 휘둘러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넣고 비대위원장을 준다. 이건 상당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절실하게 이 대표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물론 진화에 나섰죠. 아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나에게는 직접 온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기인 도인하고 어제 통화해봤어요. 예요. 뭐래요? 어디서 들었냐? 자기에게도 직접 얘기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계속 중책을 맡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랬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기 해석이다? 자의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그냥 본인의 내피셜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체는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누구한텐가는 들었을 건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결국 인여한 위원장의 중책 얘기로부터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날짜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12월 27일 날짜를 얘기하고 하루에 1%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액션 플랜에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당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요 수도권은 거의 지금도 전멸 상태인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은 뭐 아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보려고 이제 이래저래 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신당에 합류하십니까? 저는 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하셨고. 자, 그런데 보세요. 어제 김경진 전 의원이 지금 혁신위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가 원래 임기인데 조기에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인요한 혁신위에서 계속 얘기한 게 영락권 의원들 험지 출마하라.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뭐 우유 먹고 뭐 우유를 먹을래, 뭐 매 맞고 우유 먹을래 무슨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쨌든 무반응인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를 설명을 이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장제원 의원도 지금 보세요. 내가 뭐 하려고 서울 가겠냐?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지금 어제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뇨한 혁신위는 그냥 말만 시끄럽게 하다가 간두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말 다 했다 이런 거죠. 아, 할 거 다 했다? 할 말 다 했다 이런 뜻인데. 본인은 서대문 갑에 나간다던데. 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네. 우유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 마실래? 예. 이뇨한 위원장이 우유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우유를 줄수 매를 있다. 때릴 수 있는 정치적 파워는 없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건 1번, 2번, 3번 해야 돼. 뭘 자, 그렇게 있습니까? 1번 자, 대통령? 1번 전 서울중앙지검장, 2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3번 현 대통령.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센스가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우시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하루하루 1%씩 지지율 까먹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을 협박해서 지분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별개로 잘 돌아가는 당을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작전이라든가 전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준석의 국가 비전은 무엇인가, 네. 좀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보는 시각이 뭐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봅니다만은 결국은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비전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대로 가면 육석한다. 비례로 육석한다. 육석한다. 신당 만들면. 네. 그러나 제 말 들으면은 60석 한다. 오. 저는 60석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영남에 기반한 정통 보수 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보수 내부에서부터 심판할 수 있는 정당. 네. 그런 정당 만든다는 각오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 합류를 위해서 여당 인사들이 뭐 나올 것이다. 현역 의원들 몇 명이 나오는데 6, 7명만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댓글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3, 123, 111, 333. 역시 센스쟁이들이에요, 영친이들. 자, 김창현 실장님.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요? 소통 중인 여당 현역 의원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좀 떠보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이제 있겠죠. 이 대표가 실제로 그 신당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또 본인들이 영남 다선 중진 그 험지 출마론, 그다음에 또는 용태론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본인들이 당내에서 입지가 좀 불편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네. 모색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하고 소통하고 논의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 영남, 뭐 두루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그 초재선 의원들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광범위하게 초재선 의원들도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3선 이상들이 지금 수두룩복잡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초재선 의원들은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6, 7명 얘기되고 있다. 3선 이상이면 뭐 그러니까 뻔하네요. 제가 이준석 대표가 가치와 철학 제가 뭐 기술의 풍요, 철학의 빈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이제 3선 이상들 만난다는 것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삭 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삭 죽게 하겠다. 그거 나중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보수 정통 재건, 윤석열 정부 심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짜증난다기보다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간보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실 그런 행동도 좀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아직까지 확정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간은 볼 수 있다고 봐요. 간 정치는 봐도 원래 돼요? 간 봐야 돼요. 간 봐야 돼요? 간 봐야 되는데 간 보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맛이 있어야 돼요. 무색무취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간 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늘 여러 가지 맛이에요. 오미에 의해서 휘둘리잖아요. 주방장 내 맛은 있어야 돼. 자기 맛이 있어야 내 된다. 맛은 보수의 맛이다. 진보의 맛이다.
단맛이다, 짠맛이다, 내 맛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맛보면서 해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쓸만한 맛이더라, 같이 시너지가 나더라, 그런 맛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맛이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맛은 그냥 뭐 장난치듯이 이뇨한 위원장 영어로 조롱하고 안철수 대표와의 해프닝 만들고 요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만드는 정당은 이런 정당으로 해서 어떻게 집권하고 집권하면 이런 일을 하고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난 뒤에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반론. 뭐 정치를 오래 하셔갖고 언론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잖아요. 어느 분이요? 아니 이걸 박진영.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왜냐면 그것만 자, 알잖아요. 우리 박진영 원장처럼 얘기하시잖아. 기사에 한 줄도 안 나. 그거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나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가 나고 그다음에 언론이 집중을 해야 본인이 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네.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게임이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쫙 다 나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장 기조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 기사가 안 나오잖아. 뭐 얘기하잖아요. 국정기조 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래 소용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상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범도 얘기도 하고, 의사 증원 얘기도 하고, 서희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국정운영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고, 직접 대통령이 말씀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사에 안 나오니까. 아니, 입만 아파요. 하나 많아라는 얘기겠지. 하나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언론 공보 중심으로 정치 배운 사람은 큰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날라리 정치인데요. 대다수가. 입으로만 하는 정치. 그렇죠. 네. 정치는 결국은 정책과 그리고 이 정책을 비전이 가지고 있어야죠. 가치가 자기와 있어야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조직화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부분이 날라리 정치예요. 기사에 한 줄 더 나고 싶다. 이런 거 가지고 40년, 50년 한 사람이 원로다 그러면서 정치 구단이라고 떠드는 세상이에요. 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돼요. 정통 보수란 무엇인가? 안 만나도 그 다음에 될것 산업화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화 세력은 앞으로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담론 끄집어내면 돼요. 아니, 네. 국정농단에 책임지고 탄핵까지 당하신 아니,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만나고 다니는데 왜 또 무슨 이준석 예를 만나? 들자면 그런 그건 전혀 옳지 않은 얘기예요. 예를 잘못 들었는데 예를 잘못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공격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지금 딱 보여져요. 민주당 라인에서. 이분들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중도표를 깎아먹는다.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흘러간 옛노래 아닙니까? 흘러간 옛노래? 이분들이 억울하고 이런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와서 활발히 움직여 주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겠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그럴까요? 된다. 네. 그리고 재기를 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이 네. 아닌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송영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행동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결국 상대하고 경쟁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들 노네 이렇게 보겠죠. 예. 좋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아서 대답을 알기 때문에.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 험지 출마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것도 지금 셀프 임명해가지고 또 사실은 이 같은 맥락상에서 좀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검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됐지만 생각해볼 생각도 없어요? 정치인이 지역구 옮기는 게 별로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러거든요. 보궐로 들어가서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불출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지도 않을 그런 것 것도 같아요. 뭐 없고.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의 거치가 전략의 중심에 놓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이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냥을 나가잖아요. 네. 사냥을 나가는데 용맹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고양이들, 말 잘 듣는 고양이들 데리고 사냥 나가면 사냥이 안 돼요. 대신 분란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냥을 나갈 때는 용맹한 맹수 같은 사냥개들을 가지고 데리고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네. 지휘부의 능력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뭐 송영길 대표든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건 절대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 지도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하고 이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좀 약간 결을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같은 선상에 놓고 좀 비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거 혹시 없으시죠?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나 김청근 실장님을 너무 함부로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표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쇼라도 할 수 있는 집단 이렇게 봤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한 말씀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늦게라도 반성해 주시니까. 반성 잘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광고 후 또 민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실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내 수준에 맞는 건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보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클리닉이 꼭 필요하고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우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예, 아직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괜찮으세요? 네, 전 벌써 한번 걸리고 왔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네.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은 진짜 상냥해요, 사람이. 친절한 조 친절하고 상냥해요. 다른 조수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개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더 분발해서 그분보다 유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긍정이 31.5%, 부정이 64.3% 이렇게 나왔네요. 네. 지난주보다 부정은 뭐 조금 올랐어요. 0.5%포인트 상승이고 긍정도 1%포인트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 지지 여론이 지난 조사가 30.5%였기 때문에 1%포인트 상승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은 지난 조사 63.8%에 비해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얘기고요. 중도층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6% 정도 상승했고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많이 움직였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TK 지역에서 또 좀 올랐어요. 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한 9.7%포인트 많이 올랐죠. 네, 두 차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역시 우리 대통령이 믿을 건 K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도층도 지금 변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부울경입니다. 지금 부산 경북 지역에서 국정운영평가가 원래 매우 잘못이 39.9%가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에는 50.1%가 매우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랐다. 지역별로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9명이고요. 응답률은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추이는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소통하려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읍소하고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나 봅니다. 뭐 민생 행보라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특정 업체라든지 혹은 뭐 은행 보고 종로를 탄다고 뭐 얘기한다든지 좀 그런 일종의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서 네. 좀 대중영합적인 좀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민생 행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민생이 왜 망가져 있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겉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쇼를 일종의 쇼죠. 네. 쇼를 하니까 뭐 그거가 또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뭐 이 추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2말 8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큰 의미를 뭐 부여하지는 않는다. 근데 갤럽이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리얼미터는 또 떨어졌죠. 리얼미터 좀 리얼미터는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뭐 예를 들어 뭐 40%로 올라서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됐나요? 국민의힘이 31.5%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2%, 정의당이 3%.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건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더 올라갔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도 뭐 근소하게 0.6%? 0.6%고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의 약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원래 인요한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내세웠던 게 통합이었어요. 네. 통합이라는 그 키워드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시장 사면을 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이 반발해서 효과는 뭐 없었고
두 번째가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윤핵관들 지금 뭐 합니까? 침묵하거나 아니면 장제원, 주호영 안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혁신위가 이제는 혁신할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게 되면 한 달 전, 즉 10월 셋째 주, 이번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10월 셋째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46.8%에서 42%로 많이 떨어졌어요. 6.8%. 근데 4.8%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똑같고 그 중간에는 또 조금 오르기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그 조사에서 보면 이게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왔는데 특히 20대, 30대 연령층에서 네. 무당층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대, 이번 조사에서 20대 무당층이 무려 36.7%예요. 36.7%가 지지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네. 30대 무당층은 24.8%. 8월 달, 석 달 전에 하고 비교를 하면 20대 무당층이 17.6%, 그리고 30대 무당층이 13.2%였거든요. 다 10%였는데 지금 20대 무당층이 30% 중반대가 됐고. 무슨 뜻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혐오 계속 올라가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신당?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 예, 그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네. 민주당 부분에서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번에 주목했던 게 목요일, 금요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움직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단독으로 거야가 뭐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반영되진 않았다.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켰으면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게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아, 이미. 워낙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통과됐네 이 정도죠. 그 법안은 사실은 거부감을 굉장히 드러낼 수도 있는 법안이에요. 저는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게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통과시킨 것에 반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사한다는 행사할 쪽으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부, 이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민생행복 한다면서 얘기 듣는 와중에 국무회의에서 또 뭐 ILO를 탈퇴 이런 얘기까지 할 네. 정말 좀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보를 보게 되면은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지 않는 행보들이 좀 적어도 많다. 노동자들, 근로자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 편이에요? 뭐 네,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도록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누가 지적을 해요? 네, 이번 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제기되는 험지 출마론에 대한 여론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 변호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6.9%였고요.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네. 반대한다 20.1%, 잘 모르겠다 23.0%였습니다. 네. 이 험지 출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적 쇄신 그리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서 단 2명만 윤핵관이나 국민의힘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반대하고 8명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보수층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층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적인 평균 응답인 56.9%보다 높게 58.8%가 찬성한다라고 나왔어요. 즉 험지 출마가 아까 인적 쇄신 말씀을 드렸는데 험지에 출마하면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이 중진들이 뭐 수도권이나 경기에 출마할 경우에 찍지 않겠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탈락할 가능성,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층에선 사실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 사람들이 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갈이가 되더라도 찬성한다라는 게 보수층에서 높다라는 것. 그리고 TK에서 59%가 찬성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광주나 전라도의 56.4% 찬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TK 지역에서 인적 쇄신,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92대 4천 몇백 명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나 험지 안 간다. 서울 내가 왜 가냐 이랬어요.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시장 표현에 따르면 그동안 그 윤정부 들어서 듣보잡들이 여당을 운영하는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저는 빌린 겁니다. 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린 건데 이들이 과연 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들 뭐 서울에서 대구의 3, 4선 의원들은 알면 간첩이다. 뭐 이것도 듣보잡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분들이 험지도 아니고 그러네. 자기 그 지역구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과연 표를 얻을 수 있겠나.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통령 측근들이나 혹은 뭐 검사들이 떡하니 오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할 거고. 예.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요? 와, 우리 집 강아지가 그러는데 밥만 먹는 비만 강아지인데. 근데 진짜 표현이 정말 이렇게 딱 귀에 와닿네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앞으로도 더 저항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장제원 의원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근데 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 가는 게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지역구에 있으시는 게 연장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동안 윤핵관으로 본인이 이제 분류되던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그런 소통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자기가 가면서 국회의원 자리는 사실은 조금 내놓더라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후일은 보통 장관 자리라던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나는 어쨌든 영남에서 나는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난 대통령은 어차피 유한하다. 그거죠. 나 대통령 지역구는 유한하다. 영원하다. 내 지역구는 끝까지 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오히려 그냥 이제는 헤어질 결심? 장제원 나름대로 헤어질 결심?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이분이 뭐 끝까지 보살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김종인 뭐 전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험지 출마가 뭐 혁신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맞아요. 물음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험지 출마하라고 해놓고 편한 자리에는 대통령 후배들, 검사 후배들 앉히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왜 이렇게 지역에서 새 과실을 잘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 몇백 명이 본인의 조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평소에 그게? 지역구 관리를 잘했나 봐요. 저도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버스 뭐 92대? 92대. 그거 법 위반 이런 건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건 이제 비용이 어디서 나왔나라는 거를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겠죠. 되겠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지시라고 대통령의 뜻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검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무슨 비용상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근데 그건 아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 이제 낮은데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건 그래서 관측이 나오는 것이 사실 쇄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낙점해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중진들을 물갈이하려는 혁신이라는 명분이 교체시키려고. 혁신이다. 이런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은 거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이젠 너희들 너무 지겨워. 물갈이 좀 했으면 좋겠어. 세대 교체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너무 이제 한 지역에서
그분들이 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나마의 그 밥들을 네. 계속 맞아요. 했으니까요. 대구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그쪽엔 아예 그런 민주당 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큰 인물, 좀 당선될 만한 세력 있는 인물을 이렇게 교체해서 내려보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크고 TK에서는 또 의원들이 너무 삼선사선하니까 그럼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호남도 마찬가지겠죠. 민주당의 호남 그 의원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꿀빤단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호남은 그게 많이 됐죠. 국민의당이 그랬었고 예전에 물갈이를 좀 하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하다. 그런 구도가 여전하고. 근데 대구 지역이 사실 가보면 그 바닥 민심은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TK 이런 쪽에 뭐 나가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대구 지역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했을 당시에 산업단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혜를 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보수다 이런 것 이념보다는 실리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되고 취업 자리가 있으려면 여전히 우리는 국민의힘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에 험지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여론조사 나왔죠. 네, 김두관 의원이 요구한 사안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가 험지로 가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가 54.1%, 네. 반대한다가 26.1%, 잘 모르겠다가 19.8%. 이 국힘의 험지 출마론 그 찬반 여론하고 좀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이나 전 지역에서 찬성이 높았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힘 험지 출마에 비해서 지지자들의 그 찬성 강도가 다소 약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네. 49.4%가 찬성하고 36.9%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성률이 일반 지금 그 유권자들 전체 그 이번에 응답자들 찬성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래도 어쨌든 50%는 넘네요. 50% 가까이 됐죠. 가까이 되거나.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 결심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실질적인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40대, 50대 찬성률 그리고 서울 지역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60%에 육박했어요. 높네요. 근데 이게 다 민주당 지지 기반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에서 저렇게 험지 출마를 하겠다,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라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자들, 지지층들 공히 네.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번에 그 조사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험지를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험지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영남을 가라는 거예요? 영남. 부산 정도. 안동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안동이요? 아닙니까? 안동 고향인 안동 나가시라고. 안동은 권씨 아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동은 또 건시만 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험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또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총선이 민생을 갖다가 상수로 놓고 민생 경제를 상수로 놓고 본다면 양당의 쇄신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것이냐 이게 주요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림정원님. 친명들 대부분은 다선이 아닙니다. 그러네, 초대선 이런 분들이고. 초대선이 많죠. 봄날의 밍밍이님, 0.5선에게 무슨 험지 출마를 요구합니까? 약간 영남권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요. 귀하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험지 출마의 명분이 사실은 조금 여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게다가 시스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네. 모든 지금 국면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쇄신을 한다고 그러면서 별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양당이. 네.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에겐 유리한.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국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시키면 혹시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네. 그런 제안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빅버거님이 여기서 험질한 전라도 의원들을 보내는 걸 말한다. 아, 예. 네, 그 말도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지난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놓고 여야가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탄핵에 대한 여론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한다가 48.3%, 탄핵에 반대한다가 33.7%, 잘 모르겠다 17.9%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네요. 네, 찬성한다가. 이동관 탄핵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이 높았습니다. 중도에서도 네. 41.9%가 찬성을 했고 29.9% 반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50%가 안 돼요. 그동안 헌법, 법률 이런 거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냈습니다만 이번에 KBS 사장 바뀌고 하는 하루아침에 불갈이 돼버리는 이 상황을 진짜 보면서 예, 이제 이 정권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이 이제 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 포털부터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포털 사이트들 압박하고 하는 네. 포털 네이버나 다음 지금 제가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그 수사 검사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탄핵하고 공개한다고 공개했습니다만 검색을 해봤어요. 김건희 수사 검사 네이버 다 알아요 누군지. 네. 근데 검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검색한 건 아니고 이 주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 보수 언론 뉴스들만 있어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제목들.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수사검사.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름을 아예 언급을 했는데 김영철 검사 이름을 얘기했는데 언론이 문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얘기를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탄핵에 저도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50%가 안 돼요. 48.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좀 높다. 언론 개혁을 어느 방향이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탄핵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해서 여기 추진 저기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 통과가 되거나 어떻게 결과 낸 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위원장이 언론을 지금 장악한다는 게 어떤 위험도인지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떠한 혐오감 같은 게 있는 층에서는 이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어제 KBS 그러니까 박민희 사장 임명된 이후에 사장. 박민 사장 임명된 이후에 KBS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 이런 거를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임명되기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보면 KBS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된다면 저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녁 모임이 많은데 언론계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는데 항상 하는 말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문제다. 해요. 그러니까 특히 종편 같은, 그러니까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종편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네. KBS가 종편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러니까요. 네,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네, 각자 도생님께서 언론 마사지 덕에 이동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얘기 하셨고, 나비나비님, 압색 피로감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한주님, 민주당이 언제 탄핵을 남발했어요? 너무 안 해서 문제지. 네. 자, 또 이 와중에 이상열님께서 또 우리들을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연결해서 영친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한 명을 탄핵한다면 누구? 이동관 대 한동훈 이건데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와, 정말 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이동관 먼저 탄핵. 둘 다 해야 된다는 거네. 아, 이거 재밌네요. 69%, 네. 69%고요. 한동훈 먼저 탄핵이 26%예요. 네. 3% 분들이 이동관, 한동훈 탄핵 사유 없다. 이렇게 오. 잘 모르겠다. 기타 1%씩 나왔네요. 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동관 먼저 탄핵. 69%. 아무래도 가장 그 언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의 말하자면 설계자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 예. 한동훈 장관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네요. 이동관 방탄으로 인하여.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진이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댓글에 다 답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저 PQ2님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 마음은 너무 타들어갑니다. 둘 다 더블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가 165인가요? 155인가요? 네. 야, 많네요. 좋아요가. 그리고요. 유저 FP2님께서 탄핵 남발한다는 이미지 생길 수 있으니 동시에 탄핵 처리합시다. 어차피 할 거. 어차피 아까 하고 말씀하신 동시에라. 그 탄핵 피로도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 it님께서 언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요. 한동훈이야 밉상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언론이니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에는 좋아요가 71개 눌렸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한데요. 확실히 그 언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진짜 문제입니다. 네. 언론에 그렇게 종사를 오래 하셨는데 진짜 문제라고 보세요? 뭐가 그럼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가짜뉴스 막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냥 불리한 걸 가지고 다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어떤 자신들한테 정권에 유리한 어떤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은 그냥 그렇고 비판적인 이번에 KBS 이것도 바른 소리 하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왜 그 언론인들조차 왜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사실 엄청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과연 진보 정권, 노무현, 문재인 그분들이 만일 이렇게 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KNU092777님 이런 자들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그분부터 탄핵합시다. 야, 네, 정말 이거 큰 세게 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시네요. PHILPPAR님께서 현 시점에서 한동훈 탄핵은 한동훈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임. 동정표만 보탤 뿐 실익이 없다. 좀 더 쌓아서 한 방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페이스 말리는 거다. 동정표만 쌓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총선 출마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제 그만둘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판을 깔아주면 오히려 그렇죠. 진짜 표만 주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 오히려 하시는 것 한동훈을 같아요. 키워주는 거다. 키워주는 거죠. 탄압받는 사람, 희생자 이미지 이렇게 주는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분은요? KSD 바보님, 예, 악의 축들은 그냥 다 탄핵. 국민 탄핵 투표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으로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투표 시스템으로 뚝뚝뚝뚝. 네. 좋은데요? 국민 탄핵 투표 시스템? 악의 축익인데 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요. 예, 유저 XU2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내 나이 59세. 지난 40년간 민주당만 찍은 내가 볼 때 역시 민주당은 87석 때 가장 크고 보기 좋게 일만 했던 것 같다. 지금 필요한 게 바로 87석 때처럼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한다. 너무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모습 좀 국민께 보여줘라.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87석 때가 제일 좋았다는데. 이때가 언제였죠? 이때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때 그 여소야대 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일 진짜 많이 했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지난번 네. 총선 때랑 비교해서 민주당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좀 더 그러면 2배, 3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런 배부른 질책이 비만 심한 것 고양이는 같아요. 민주당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일해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다들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지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 마치기 전에 정기구독 캠페인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에 타블로이드 판형 변경, 데스크 실명제, 영상 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메뉴에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고요. 방송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최진봉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같이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